청와대와 황교안이 참으로 유치한 핑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수회담을 하자는데 문재인은 영수회담의 목적을 대북 식량 지원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야당 대표들한테 동의를 구했다 하려고 형식적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전에 문이 야당 대표들과 영수회담 한 이유가 북한의 9.19 2차 남북정상, 3차죠. 남북정상회담하러 갈 때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달라고 징징하면서 그때 야당 대표들 불러서 일어나지도 않고 끝까지 뻗대기고 앉아서 해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북한에 쌀 줘야 되니까 또 야당 대표가 필요한 겁니다. 문재인에게 야당 대표는 한마디로 친북 협조밖에 안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지금 묻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용도로 만나자고 하면 지금 밖에 나가 있는 한국당은 열이 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들이 우리가 밖에서 장외투쟁을 하는데 달래려고 한번 이야기하지도 않고 저 들어와라 뭐 밥 먹자 미안하다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이제 저거 필요하니까 만나자 하네. 이렇게 화가 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나자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만나는데 1대1로 만나자. 자, 청와대는 아니다. 영수회담 협의체 여야 협의체에 5개 정당이니까 5개 만나야 된다. 그 사이에 또 나경원은 원내 교섭단체 3개만 만나자. 그렇게 이제 민주당하고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청와대는 아니다. 다 같이 본 뒤에 따로 황교안을 남겨가지고 잠깐 볼게. 황교안은 내가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보자. 이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황교안은 문을 못 만나서 안달할 일이 있거나 문한테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뭐 황교안이 뭐 찝찝한 게 있어서 문한테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 협조할 거니까 당신은 이런 거는 건들지 마라 이 말 할 거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하고 1대1 만나는데 집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1대5든 1대100이든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을 보고 패스트트랙에 사과하라. 그리고 원점에서 패스트트랙 올린 거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 고소고발 다 취하해라. 이게 기본이고 북한 문제 때문에 그런다 하면 대북 친북 정책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면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판을 깨버리는 게 상책이지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하는 태도를 봐서는 판을 깨는 게 아니라 문하고 1대1 해서 자기 어깨를 좀 세워주면 그걸로 얼마든지 문 정권에 협조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좀 모질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나경원을 달창이라고 물러가라 할 게 아니라 나경원이 원내대표를 오래 해야 청와대나 민주당이 편하고 그러잖아요. 밟아버려도 그만이고 나가서 입만 열면 실수한다고 몰아붙일 수도 있고 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황교안이 한번 보세요. 생각이라는 거는 없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 요즘 뭐 아주 진지한 척 하면서 나한테 충고하는 좀 가짜는 분들이 계세요. 황장수가 뭐 옛날에는 열렬하게 네 방송을 보는 애청자였는데 최근에 너무 과하게 황교안, 나경원, 한국당을 비판한다? 그러니까 네 조회도 없고 옛날에 니보다 좀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너를 앞질러 가지 않냐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너는 맨날 그 모양이다. 어떤 사람은 뭐 황장수 니는 박찬종이처럼 될 거다. 웃기지 마세요. 예? 저는 유튜브 해서 성공 안 해도 되고 정치적으로는 별 환멸을 느끼고 의욕이 없기 때문에 박찬종 씨는 그래도
대선 후보, 대통령 선거까지도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고 하는 애정이 있다면 제 방송을 정말 그걸 가지고 열렬히 들었다면 내가 황교안 나경원을 비판하면 황장수가 별로 틀린 말은 안 하던데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 두 사람이 야당 대표로서 매우 잘못됐다. 저래 갖고는 총선 못 이긴다. 근데 저렇게 목이 터져라고 욕먹어가면서도 사람 되라 하는데 사람이 안 되니 저 둘이 문제네. 그렇게 생각해야 제 방송 열심히 들은 사람이죠. 그런데 비판할 때 열심히 들었고 저한테 마치 애정이 있는데 제가 너무해서 니한테는 애정이 식었고 너 그러다가 큰일 날 거다 하는 사람은 앞에 나한테 애정이 있었고 열심히 들었다라는 것은 날 욕하기 위한 수사거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 방송을 진짜 열심히 들었는데 열렬히 팬이었는데 네가 실망시켰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볼 때 내 방송을 제대로 안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들은 이렇게 하지 말기 바라고요. 내 입을 막으려고 이런저런 소리들은 아예 그냥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힐 사람이면 이 짓거리 하고 있겠어요? 유튜브에서 돈벌이나 좀 되자 하고 그런 데나 집중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은 넘어선 사람이니까 사람 함부로 보지 말길 바랍니다. 자, 이 지금 웃기는 황나와 대비되는 세력이 있어요. 저는 이분들하고 별로 맺어지지 못했고 과거에도 뭐 그분들이 저를 비판도 많이 했어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제가 감수합니다. 그런데 애국당이 지금 광화문 앞에 천막을 쳤어요. 자, 서울시에 박원순이 계급품을 물면서 뜯겠다고 하고 여러 사람이 와서 물리력을 시도했지만은 이들은 철거를 거부하고 계고장을 받아도 거부해버리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난 금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했고요. 지금 기한인 13일, 어제가 13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13일 날 애국당 천막은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그야말로 현재 문재인 시대에 보수가 어떻게 살아야 싸워야 되는가 하는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정말 고생하는데요. 경의를 표하고 그야말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불법 대한애국당 천막 용납 못한다. 세월호와 다르다는데 세월호는 뭘 다릅니까? 거기도 정치판이었고 둘 다 정치판인데 왜 다릅니까? 자, 서울시는 지금 고민에 빠져서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하지만은 자, 이 사람들이 자진 철거할 뿐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서울시는 11일 날 오후 8시까지 자진 철거하라고 1차 경고를 했고 13일 이후도 계속 경고하고 있지만은 강제 철거가 쉽지 않을 걸로 지금 보입니다. 애국당 관계자는 서울시를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자진 철거는 없다. 절차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겠다. 그런데 서울시는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뜯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불법 증거에 대해 사용 신청을 승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애초에 세월호는 불법 증거가 아니고 합법적인 증거를 했는가 묻고 싶어요. 자,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애국당이 지금 자신들의 농성장을 촛불 집회 세월호 추모 공간과 동등하게 해달라 철거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숫자의 시민들이 이 천막을 둘러싸고 있고 자, 이 부분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행동에 나설 때 순간적으로는 그게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아마 그것은 애국당에게 또 다른 투쟁의 명분을 주는 것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요. 지금 이 애국당, 한국당 세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되죠.
한국당은 공식적으로 의원이 115명인가 있지만은 애국당에는 조은진 의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배도 더 큰 한국당이 지난달 30일 새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광화문에 천막을 치겠다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아무도 가서 농성도 안 했고 기습적으로 천막을 치려고 하는 시도를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원도 안 했고 당 대표도 안 했고 원내대표도 안 했고 당직자도 안 했고 당료도 안 했고 직원들도 안 했습니다. 한국당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물경 1000명도 훨씬 넘을 건데 그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국당은 10일 날 기습적으로 천막을 치는데 성공했고 그 천막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자, 보수가요. 지금 저렇게 보수를 우습게 알고 낡은 이념에 매몰된 한마디로 냉전식 분열의 사고방식을 하고 있다라고 조롱하면서 보수 정치 세력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문 정권과 싸우려면 애국당 같은 이런 투쟁적인 형태가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애국당도 그냥 이렇게 됐겠습니까? 거기 계시는 분들요. 어르신들이 많지요. 숫골, 태극기 부대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지금 2년 하고도 몇 달 동안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하루도 한 주도 걸르지 않고 시위를 해온, 그래서 시위와 한마디로 오기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투쟁 열기가 매우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보수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애국당의 이런 모습에 이것이 보수가 앞으로 갖춰야 될 그야말로 제대로 된 모습이다. 투쟁과 헌신과 고난의 시간 없이 보수가 가져올 수 있겠는가, 정권을요? 저는 올 수가 없고, 이런 헌신 없이 고생 없이 정권을 찾아왔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잡을 때 피땀 흘려서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해서 권력을 잡아야 잡고 난 권력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수 세력은 역대 겪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거대한 이런 친북 좌파 악과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입니다. 그 괴물을 사람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모든 그 사람의 지금 용기와 각오와 헌신과 그리고 희생이 집중되어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기우제식 정치 태도로 이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불가능하냐? 황교안, 나경원이가 그냥 털도 좋고 이러니 이들한테 맡겨놓고 이들 중심으로 힘을 모으면 이들이 총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비슷해지고 황교안이 1위 나오는 거 아니냐. 딱 그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리얼미터가 여전히 한국당은 민주당보다 한 20% 정도 처져 있고 황교안은 5, 6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 사람들은 황교안을 중심으로 그렇게 뭉치자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황교안이 당대표가 될 수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치자는 유일한 근거는 리얼미터 조사 등에 놓는 황교안이 이끄는 한국당이 민주당과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한국당 대표 경선 때는 황교안이 이낙연을 이기고 1위로 올랐었다. 그것만 밖에 더 있어요. 그 외에 우리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을 경험적으로 겪었습니다. 어떻게 겪었어요? 권위적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보신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총리를 하던 정권이 무너져도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그리고 남들이 웰빙 한국의
기득권이 살아오는 방식대로 살아왔다. 그렇잖아. 황교안한테 감동을 느낀 사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는요, 정말 한국당이 애국당처럼 단련되지 않으면 한국당이 집권하는 시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홍준표가 대선 나가니까, 홍준표가 당대표 쓰니까 그 옆에 붙어서 홍준표를 찬양하면서 준표 어천가를 부르던 사람들이 다 지금 황교안 옆에 붙어서 교안 어천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런 애국당 세력들의 헌신이나 노력은 같은 보수라면서 별로 부각시키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는 황교안 전지전능설을 설파하고, 자, 황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만 모으면 권력은 쉽게 찾아올 것처럼 보수 세력들에게 한마디로 내피셜을 돌린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용어대로요. 이거는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절대로 저런 식으로는 못 찾아온다는 겁니다. 문재인한테 1대1로 한번 만나주세요. 1대1로 만나는 게 중요해요. 문을 친북정책 포기하라. 패스트트랙 선거법 공수처 다 포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네 같은 사람 안 만난다 해야지. 문이 1대1로만 만나주면 주제에 상관없이 쪼르르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저요, 잠깐만요, 뭡니까? 제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쩌고 이래가지고 뭐 좀 딜치고 싶습니까? 내가 심한 소리 한다고요? 그게 아니면 보수에서 누가 문을 존경한다고 문을 1대1로 만나는데 그렇게 집착하는지 황교안의 정신세계,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겁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자가 페이스북을 지난 한 달간 30건이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웬만한 현역 정치인들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도 조국이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 참모가 지나치게 전면에 나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청와대에서는 조국이 이렇게 열심히 여론 조성을 하니까 검찰 개혁도 관심을 받고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감싸고 있습니다. 조국은 지난 6일 문무일이 지금 귀국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한 데 대해 문 청장의 우려도 경청되어야 된다라고 하고는 그 이후에 그 글을 1시간 14분 동안 15번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지난 8일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설명을 담은 페이스북 글을 올려놓고 2시간 40분 동안 9번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에는 패스트 트랙을 옹호하기 위한 글도 7번 수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수정을 몇 번씩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민정수석이 자신의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따로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대통령의 참모들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다 비서예요. 원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비서실장을 했던 프리버스나 그 다음에 켈리나 지금 또 비서실장 대행을 하는 예산국장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봤습니까? 미국의 볼턴이 SNS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봤습니까? 자, 샌더스 대변인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봤습니까? 호퍼 공보국장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걸 봤습니까? 너는 누구도요,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이렇게 모시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트윗을 하는 부분, 중국하고 무역협정을 앞두고 하루에 무슨 폭풍 트윗을 하고 또 트윗을 고치고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트럼프가 트윗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건 대통령이니까 그냥 용납이 되어서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조국이 또 이번은 12일 날은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공약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손학규 등 정치인들의 공약이 정리된 기사를 첨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 현역 정치인들이 이렇게 한때는 자기들도 공약해놓고 발을 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자기의 전공인 사법개혁을 넘어서서 경제 문제들까지도 지금 올리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조국이 이렇게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조국을 말리지 않고 있어요. 조국을 경고할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고 노영민도 경고를 제대로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조국은 비서 주제에 아무리 청와대는 높아도 비서입니다. 노영민도 비서예요. 임종석도 비서였고요. 이제 비서 주제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스피커를 별도로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 공보팀은 뭐 하는 겁니까? 무슨 국민소통수석은 뭐하고 대변인은 뭐하고 청와대 SNS 대응팀은 뭐 하는 겁니까? 자, 문 정권이요. 이렇게 사적인 영역이 보장되는 부분에서 권력이 사유화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을 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권의 문고리 3인방이 권력을 사유화한 부분이 있었죠. 그거 없다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최순실이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옹호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거짓이 그렇게 통해서 일들이 그렇게 벌어졌다고 생각하면요. 이 나라 국민들은 다 정신 이상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사유화와 지금 문 정권의 조국이 벌이고 있는 권력의 사유화. 이것도 일종의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무서운 사람이죠. 그 무서운 사람이 자기 사적인 견해를 담아가지고 트윗에 올려요. 거기에는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한 그들의 비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전번에 패스트 트랙이 있을 때는 한국당이 이걸 위반해서 어떻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법조항을 또 올렸어요. 그래서 조국이 그야말로 SNS를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 의혹을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지금 형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나 수석급 되는 인물들 중에서 누가 이런 식으로 SNS로 자신의 생각을 밝혀서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청와대라는 것은 청와대의 단일 스피커, 밖으로 청와대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공식 통로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요. 조국에게 이런 사적인 스피커를 허용해서 사적인 활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문재인과 조국 사이에는 그야말로 자기에 대한 주요한 밀약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조국이 저렇게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는 자신의 개인적 이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매우 클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이렇게 사적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화되어 가는 과정에 거기에 대한 우려조차도 나오지 않는 한국 정치 참으로 한심합니다.